매일 밤 장인어른이 몰래 집을 나갑니다. 아무 말도 없이 슬리퍼 소리도 안 나게 조심조심 나가서 두세 시간 뒤에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가게 됐습니다. 예비 며느리로서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의 가장이 밤마다 하는 일을요. 제 이름은 최지민, 31살입니다. 곧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입니다. 제 남자친구, 아니 곧 남편이 될 사람 이름은 박동호, 33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게 될 뿐 예비 시아버지 박용만, 62입니다. 사실 사위가 부르는 호칭이 장인어른이고 며느리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벌써부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말이야 좀 이상해.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정말로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모습을 알게 된 건 동호 씨가 출장 가고 난 뒤였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인어른이 만들어 놓으신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퇴직 후에 집안 살림을 많이 도우시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 반찬 반은 아버님 작품이야. 동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짜로 손맛이 좋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하고 조용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어슴풀에 눈을 떴을 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슬리퍼를 벗는 소리, 신발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소리. 살짝 눈을 뜨고 보니 장인어른이 검은색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지? 묻고 싶다가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시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이 되면 장인어른이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확히 밤 11시 전후였습니다. 장모님께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요즘 밤마다 어디 다녀오세요? 장모님은 미묘한 표정으로 손에 쥐고 있던 수세미를 멈추셨습니다. 아, 무슨 소리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밤에 늦게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 장모님은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잘 몰라. 요즘 들어 더 자주 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뭘 하시는지 말씀을 잘 안 하셔. 몸만 조심하면 된다고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 말투가 어딘가 섭섭하고 조금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안 좋은 상상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박? 혹시 빚? 혹시 다른 여자?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문제가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동호 씨가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지민아, 이번 주말에만 잘 넘기면 다음 주부터는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자. 응, 다녀와.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내가 잘 챙길게. 그날 밤에도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불을 일부러 끄고 저는 방 안에서 문 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조용히 방문 앞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신발장 문이 살짝 나는 소리. 그때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지 10초도 안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 보니 장인어른의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지는 중이었습니다. 검정 재킷, 손에는 검은 가방.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예비 시아버지 미행하는 며느리라니. 장인어른은 동네 큰 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버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은 익숙한 듯 그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얼른 뒤에 올라탔습니다. 뒤쪽 자리에서 장인어른을 보며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버스는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장인어른이 가시는 시장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조금 더 복잡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버스는 도심 외곽의 큰 도로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조명이 밝은 건물이 몇 개 보였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큰 공원. 장인어른은 내려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들어간 곳을 보고 조금 멈칫했습니다. 커다란 현관문 위에 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추모장례문화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잠깐 안심이 되다가도 금세 또 다른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장례식? 그럼 우리한테 말을 하셨을 텐데. 현관 안쪽에서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멀리서 슬쩍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분향실이 있었고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님, 빵님, 이님. 장인어른은 그중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무연고자 추모실이라는 조그만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검은 재킷을 입은 장인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모퉁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사진이 없는 위패들, 이름만 적힌 작은 종이들,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몇 자리에는 작은 꽃 한 송이조차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족 없음, 무연고. 그런 글씨가 옆쪽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짝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이 가방을 열더니 거기서 하얀 장갑, 작은 국화꽃, 그리고 얇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돌아다니며 작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며 절을 하고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님, 혼자 가셔서 많이 무서우셨겠죠? 오늘도 기억해드리러 왔습니다. 빵님,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추우셨을까봐
촛불 조금 더 켜드릴게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해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디까지나 평범한 집안 어른인 줄 알았는데 밤마다 여기 와서 혼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 후 장인어른이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박용만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 이름들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버지셨을 텐데 여기 아무도 없는 건 세상이 좀 모질어서 그렇지 당신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장인어른은 혼자서 조용히 노래를 한 소절 불렀습니다. 낡은 찬송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음정은 조금 안 맞았지만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는 문틈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장인어른,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장인어른은 가방을 다시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뒤로 숨었습니다. 그가 복도 끝 화장실 쪽으로 간 사이 잠깐 아까 있던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위패 아래쪽에 누군가 적어놓은 작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다녀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박용만 드림. 손글씨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 아마도 이 글자를 아시는 분은 이 방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 밤 누군가가 와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 삶의 마지막을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장인어른과 한참을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따라왔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장인어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동호가 출장 갔다고 해서 오늘은 안 따라오겠지 했다만 예비 며느리라는 애가 참 눈치도 빠르네. 목소리는 나무라듯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허허로운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매일 밤마다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잠시 침묵 끝에 장인어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택시를 했지. 택시요? 그때 술 취한 손님들 많이 태웠다. 어느 겨울밤이었어. 눈이 펑펑 오던 날 어떤 젊은 스님 한 분이 타더니 그러더라고. 아저씨, 장례식장까지 가주세요. 가보니 조문객도 별로 없고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무연고, 가족 없음. 그래도 장례식은 해야 하니까 최소 인원 맞추려고 알바까지 불렀다더라. 장인어른은 멀리 골목 끝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 내가 밤마다 술 마시러 갈 시간에 거기 한번 들릴 수는 있지 않겠냐?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에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냐?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는 밤마다 저기 들른다. 무연고, 유족 없음. 그런 이름들 앞에 서서 그냥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고 말해주고 오는 거지. 별거 아니다. 말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에겐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매일 밤 몰래 나가는 예비 시아버지가 무연고자 장례식장에 가서 먼저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걸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장인어른이 조금 쑥스러운 듯 얼굴을 돌렸습니다. 대충은 알겠다.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도 했지. 근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먼저 가버렸지.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신 그 뒤로 아버님은 더 자주 장례식장에 오신 거죠?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장모도 그랬다. 세상에 혼자 가는 사람 없게 해주고 싶다고.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빨리 떠났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다니는 거다. 우리 둘목까지 집에 돌아와서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무연고자분들 장례식장에 봉사 다니시는 거 옛날부터 하셨던 거예요? 장모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셨습니다. 당신이 택시하던 시절부터 조금씩 다니셨지. 퇴직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밤 나가셔. 처음엔 나도 화를 냈다. 왜 그런 데까지 가서 남의 집 일에 울고 앉아있냐고. 근데 어느 날 당신이 그러더라.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을 땐 안 가고 아무도 없을 때만 간다고. 그 말 듣고 이제는 말 안 한다. 그냥 몸만 버리지 말라고만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가지 모습이 계속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몰래 집을 나가던 장인어른의 뒷모습, 장례식장 무연고자 추모실에서 작은 이름표 앞에 절을 하던 모습,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혼자서 촛불을 켜고 조용히 노래하던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몰래 쫓아가던 제 모습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장인어른을 나쁜 쪽으로 먼저 의심했습니다. 도박이나 빚이나 밖에서의 다른 삶 같은 것들. 그런데 현실에서 장인어른은 밤마다 세상이 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장인어른이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장인어른께 대놓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왜 저도 한번 같이 가봐도 될까요? 장인어른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거긴 재미로 구경 가는 데 아니다. 저 재미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버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냥 옆에서 같이 서 있고 싶어요. 잠시 쳐다보시다가 장인어른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허참, 예비 며느리라는 애가 할 일 참 이상하게 고르네. 그러면서도 끝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같이 가보자. 근데 울어도 소리내서 울지 마라. 거기 사람들 또 놀란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장인어른은 가방에서 하얀 장갑 2켤레를 꺼내 하나는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갈 때 내 장모가 사줬던 거다. 오늘은 너까지 쓰는 날이네. 장례식장에 도착해 무연고자 추모실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름표들 앞에서 어제와 똑같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김님, 오늘은 우리 집 예비 며느리도 같이 왔습니다. 빵님, 우리 집에도 곧 혼사가 하나 생기는데 축복해 주실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름 불리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결혼 이야기가 먼저 전해지는구나. 기도가 끝나고 장인어른은 작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네 아버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내가 밤에 나가도 너는 걱정 안 하겠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는 혹시라도 안 나가시는 날이 있으면 그게 더 걱정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동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어제 아버님 뒤를 따라가 봤어. 진짜? 괜찮았어?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았어? 근데 그건 우리가 상상하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일이야. 나중에 아버님이 허락하시면 같이 가보자. 전화기 너머로 동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 조금 특이하시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생각보다 엄청난 분이야. 이제 저는 밤 11시가 되면 괜히 시계를 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까? 그리고 가끔은 저도 따라 나갑니다. 아직은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장인어른이 몸이 힘들어져서 밤길을 오래 걷지 못하게 될 날이 오면 그때는 제가 대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의무도 아니지만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이름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고개 숙여주는 일, 그 기상천외한 일을 밤마다 몰래 하는 사람이 제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밤마다 몰래 나가는 장인어른, 그 뒤를 예비 며느리가 따라갔더니 그곳은 카지노도 유흥가도 몰래 만나는 다른 여자도 아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어른은 누군가의 마지막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덜 두렵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서 기상천외한 일을 하는 장인어른이 적어도 나쁜 쪽으로 기상천외한 분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